돈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통장이 텅텅 비었지? 저는 한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갔고 매달 빠듯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지출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기며 넘겼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7가지 어처구니 없는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과 함께 왜 이런 지출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기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다룰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리한 경조사비. 2. 애매한 관계 유지 비용. 3. 잦은 병원 진료비. 4. 건강 관련 과소비. 5. 취미 생활의 과잉 투자. 6. 불필요한 보험 가입. 7. 홈쇼핑 충동 구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경조사비. 이번에도 경조사비를 내야 하네. 한 달에 몇 번을 이렇게 돈을 써야 하지? 얼마 전 제 카톡으로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내온 사람은 예전에 한번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였어요. 그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체면 때문에 10만 원의 축의금을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자리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굳이 여기에 와야 할까? 나중에 내 경조사에 이 사람이 올까? 그런데도 이미 축의금을 냈으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내 경험, 반복되는 경조사비 지출의 늪. 그날 집에 돌아와 올해의 경조사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까지 포함해 벌써 8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조사가 저와 깊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엔 친척의 돌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 달엔 친구 자녀의 졸업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경조사로 인해 매달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경조사비는 그냥 버리는 돈 같아. 친구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 부담이 돼. 이런 대화 끝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노후에는 경조사비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문제점, 무리한 경조사비가 초래하는 부담. 1. 경제적 부담. 한 번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액일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은퇴 후에는 자신이 경조사를 받을 일이 줄어들고 결국 내가 낸 돈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심리적 압박. 안 내면 이상하게 보일까? 라는 압박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현명하게 경조사비 관리하기. 1. 우선순위 정하기. 저는 경조사비를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진정으로 중요한 친구의 경조사에만 참여하기로 한 거죠. 2. 금액 조정하기. 꼭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과도한 금액 대신 적정한 금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5만 원, 돌잔치에는 3만 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요. 3. 축하와 조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나 메시지로 진심을 담아 축하나 조의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카드나 소액의 선물로 대신할 수도 있죠. 4.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면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 후 경조사비를 줄인 산 이후로
저는 경조사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부담 없이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덕분에 마음도 가벼워졌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애매한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이 비용 역시 우리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애매한 관계 유지 비용. 이번 동창 모임 꼭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빠질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창 모임, 지역 친목 모임,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까지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모임에 꼭 나가야 할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들일까? 내 이야기 애매한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 한때는 동창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모임이 있으면 꼬박꼬박 회비도 내고 뒤풀이 비용도 부담했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 넘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들은 대부분 자랑이거나 무의미한 이야기들 뿐이었죠. 누군가의 자녀가 어디에 취직했다는 얘기, 누가 어떤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솔직히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는 게 즐겁지 않은데도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보일까? 라는 걱정 때문에 억지로 참석하게 됐죠. 문제점 애매한 관계가 초래하는 것. 경제적 부담, 회비, 식사비, 뒤풀이 비용이 한 달에 꽤 큰 금액으로 쌓입니다. 정서적 공허감,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은 즐거움 대신 스트레스와 공허함을 남깁니다. 3. 시간 낭비, 진정한 의미가 없는 관계에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4. 심리적 압박,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길까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법,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기. 저는 더 이상 모임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 구분하기.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사람들과의 모임에만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참석했던 모임은 정리했죠. 2. 참석 횟수를 줄이기.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대신 분기별로 한두 번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참석했지만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모임에만 선택적으로 참석합니다. 3.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꼭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이더군요. 4. 시간과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기. 모임에 나가는 시간과 비용을 제 취미, 생활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변화 후 관계의 질을 높이다. 이런 변화 이후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를 정리하니 진정한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애매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정리해 보세요. 삶의 질은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잦은 병원 진료비입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만한 주제죠. 계속 들어주세요.
세 번째, 잦은 병원 진료비. 배가 좀 아프네.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죠.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함에도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증상들이 결국 큰 돈으로 이어지곤 해요. 내 이야기 병원에 의존했던 시절, 얼마 전 배가 살짝 아파서 병원을 찾았던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했고 진단 결과는 단순 소화불량, 약값과 검사비로 1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한 달 병원비를 정리해보니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감기, 근육통, 두통,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을 찾은 횟수가 이렇게 많았던 거죠. 문제는 단순히 돈만 나간 게 아니었어요.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게 더 큰 병의 전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문제점, 잦은 병원 방문의 부작용, 1. 경제적 부담. 병원을 자주 찾으면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이 쌓여 큰 지출로 이어집니다. 2. 심리적 의존. 사소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다 보면 스스로 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3. 시간 낭비. 병원을 오가느라 소중한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4. 스트레스 증가.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불안감도 커지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병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그 후로 저는 병원을 덜 가기로 마음먹었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1. 증상을 관찰하기. 사소한 증상은 며칠 동안 스스로 관리해 보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가벼운 통증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기다려보는 겁니다. 2. 건강검진 활용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큰 병을 미리 예방하고 잦은 병원 방문을 줄였습니다. 3. 주치의와 상담하기. 믿을 만한 주치의를 정해 필요할 때만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치의와의 신뢰, 관계가 쌓이니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4. 생활습관 개선하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증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변화 후 몸과 마음의 안정. 이런 노력을 통해 병원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병원을 너무 자주 찾고 계신가요? 때로는 내 몸을 믿고 자연스러운 회복에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덜 찾는 게 건강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관련 과소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문제이지만 막상 보면 많은 돈이 새어나가는 주제죠. 네 번째, 건강 관련 과소비. 이 영양제를 먹으면 혈압이 낮아진다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얼마 전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의사가 특정 영양제를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한 달치 가격이 무려 1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건강이 걱정되니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먹기가 번거로웠습니다. 몇 번 먹다가 방치했고 몇 달 후엔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 안 곳곳에 방치된 다른 영양제들도 눈에 띄었어요. 내 이야기 쌓여가는 영양제, 비워지는 통장.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또 다른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칼슘,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등 다양한 영양제가 집에 쌓였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많았고 먹지 않고 버린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원이 낭비된 셈이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제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까? 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많은 제품을 찾게 되었어요. 문제점, 건강 관련 과소비가 초래하는 부담, 경제적 낭비, 한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영양제를 구매하다 보면 매달 큰 지출로 이어집니다. 이 효과 과대평가, 광고에서는 마치 필수품처럼 강조하지만 실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도 많습니다. 3. 심리적 의존. 이걸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거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4. 낭비된 자원.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영양제들은 돈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낭비를 초래합니다. 해결 방법, 건강 관련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저는 더 이상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1. 균형 잡힌 식사.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좋은 영양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2. 의학적 조언 받기. 필요할 경우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통해 꼭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해서 섭취합니다. 3. 광고 멀리하기.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충동적인 구매를 피합니다. 4. 구매 전 체크리스트 작성. 새 제품을 사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점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변화 후 건강을 지키는 더 현명한 방법. 영양제 소비를 줄이고 나니 매달 20만 원 넘게 나가던 돈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필요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취미 생활의 과잉 투자. 이 카메라만 사면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한때 사진 찍는데 푹 빠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카메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가의 렌즈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삼각대가 필요해 보였고 삼각대를 사고 나니 조명 장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 달 사이에 카메라 장비에만 300만 원 넘게 쓰고 나니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산 장비 중 대부분이 방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장비 욕심이 부른 과잉 지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산 조명 장비를 처음 설치해 봤는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장비를 사는 데는 열정적이었지만 정작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장비 욕심이 커지면서 사진 찍는 일 자체가 부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장비를 썼으니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죠. 문제점, 취미 생활의 과잉 투자가 초래하는 것. 1. 경제적 부담. 비싼 장비와 용품에 지출하면서 생활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 실질적 활용 부족. 고가의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즐거움 상실. 과잉 투자는 취미 본연의 즐거움을 잃게 하고 결과적으로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4. 심리적 스트레스. 투자한 금액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취미를 부담으로 전환시킵니다. 해결 방법, 취미를 더 현명하게 즐기는 법.
장비 욕심을 줄이고 취미 본연의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몇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1. 기존 장비 최대한 활용하기. 새 장비를 사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활용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2. 소규모로 시작하기. 취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장비만 구매해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3. 기술과 경험에 투자하기.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기술을 배우거나 경험을 쌓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진 강의를 들으며 기본적인 구도를 익히는데 집중했죠. 4. 예산 정하기. 취미 생활에 사용할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변화 후 더 즐거워진 취미 생활. 지금은 간단한 카메라와 삼각대 하나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진 찍는 본연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과 돈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다른 취미를 경험해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압박하거나 재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취미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장비보다는 즐거움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 더 행복한 취미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불필요한 보험 가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우리 노후를 얼마나 큰 부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불필요한 보험 가입. 이 보험 하나면 노후가 든든해질 거라던데 가입할까 말까? 저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보험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 설계사의 말을 믿고 이것저것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 지나치게 가입했던 보험들, 암보험, 종신보험, 추가적인 건강보험까지 종류가 다양했어요. 가입할 때는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중복되는 보장 항목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에 또 다른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한 달에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무려 4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이 돈이 모두 보장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는 저에게 전혀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한 비용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던 특정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보험금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였죠. 문제점, 불필요한 보험 가입의 폐해. 1. 경제적 낭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에 매달 수십만 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2. 약관의 함정.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지 비용 부담.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4. 심리적 불안. 보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심리적 의존 때문에 더욱 많은 보험을 찾게 됩니다. 해결 방법.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기.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몇 가지 보험만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 약관 꼼꼼히 읽기. 가입 전에 보장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 전문가 상담받기. 독립적인 재무 설계사와 상담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필요성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을 골라낼 수 있었어요. 3. 현재 상황에 맞추기. 노후에 필요한 보험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실손보험과 기본적인 건강보험만 남겼습니다. 4. 비용 대비 효용성 확인.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대비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결정했습니다. 변화 후 간소화된 보험과 경제적 여유.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고 나니 매달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보험만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더 이상 불안감에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불필요한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약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 없는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홈쇼핑 충동 구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7번째, 홈쇼핑 충동 구매. 지금 주문하시면 추가 사은품 증정, 단 10분만 드립니다. 밤늦게 TV를 켜놓고 앉아있다 보면 홈쇼핑 채널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리죠. 저도 그 말에 자주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매 버튼을 눌렀어요. 내 이야기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 한 번은 다용도 주방 도구 세트를 구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모든 요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라는 호언장담에 혹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상자를 열어보니 크고 무겁기만 한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조립도 어려웠고 사용법도 복잡했어요. 결국 몇 번 쓰다가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에어프라이어, 마사지기, 진공 청소기 등 그럴싸해 보이는 제품들을 홈쇼핑에서 사들였지만 대부분 제대로 쓰지 않고 방치되었죠. 문제점, 홈쇼핑 충동 구매가 초래하는 것. 1. 경제적 낭비.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매달 수십만 원씩 쓰면서 정작 중요한 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공간 낭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며 정리해야 할 부담을 더합니다. 3. 심리적 후회. 물건을 사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면 자책감이 커지고 소비 습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4. 장기적인 부담. 충동적으로 산 물건이 고장나거나 유지 비용을 요구할 때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충동 구매 줄이기. 저는 홈쇼핑 충동 구매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1. 24시간 규칙.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구매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다려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매 욕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2. 목록 작성. 필요한 물건을 미리 목록으로 작성하고 계획에 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 가치 판단하기.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까? 4. 광고 멀리하기. 홈쇼핑 방송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거나 할인 광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변화 후 충동 구매에서 벗어난 삶.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게 되니 매달 남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이 줄어들면서 집안도 깔끔해졌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 습관을 개선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덕분에 더 가치 있는 곳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홈쇼핑 광고를 볼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줄이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어처구니 없는 지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리한 경조사비, 애매한 관계 유지 비용, 잦은 병원 진료비, 건강 관련 과소비, 취미 생활의 과잉 투자, 불필요한 보험 가입, 홈쇼핑 충동 구매. 이 지출들은 우리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오는 노후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구독을 누르면 최신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응원의 소리예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과 같은 연배분들께 함께 들어보자고 하시는 의미로 전달되어 진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